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We have to rethink in every country our educational system to create the skills which will be really need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뭘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까지 다양한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수업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변화를 이끌 새로운 시대. 되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교육 현장. 미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어떤 수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일에 머물렀다면 이제 교육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미래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관찰하게 하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한다. 사회 자체가 비판적 사고력을 장려하기보다는 좀 억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수업에서는 지식의 소비만 필요했었는데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건 지식의 생산이거든요. 불확실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재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아요. 나와요. 그렇죠. 틀면. 그리고 요새는 1, 2, 3보다 4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하면 어떤 개념인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교육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자, 4차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사회 어떻게 변할까요? 뭐 그거를 알면은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해야죠. 아, 미래부 장관도 하실 수 있어요. 미래부 장관요? 아니 근데 뭐 좀 이렇게 개념은 없어요. 근데 뭔가 좀 달라지긴 달라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좀 개념은 좀 없는. 오늘 좀 그 시간에 좀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글쎄 듭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좀 분명히 그릴 수 있어야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이 뭔지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시죠.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공학이 주도하는 그런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문제라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 뭐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 뭐 이런 그 가운데서 벌어질 문제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시키는 사실 교육을 하자는 건데 그걸 통해 만들어낼 어떤 그 미래 인재들이 만들어낼 상황 또한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미래 사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론은 불확실이네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미래 사회의 특징은 크게 불확실성과 복잡성 정도로 얘기를 해도 복잡성까지 포함하시는구나. 네,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측은 굉장히 많지만 미래 사회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우리 애들을 근데 너무 이렇게 좀 불확실과 복잡한 곳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건 아닌가요?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살짝은 들긴 하는데요. 저는 그 불확실성이 네. 그 모든 것이 개방되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이런 사회다 보니까 그게 불확실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도 있어서 굉장히 그 어드벤처러스해서 재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다고요? 네, 네. 그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관점이 재밌다는 거 아닌가요? 거기 애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 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오픈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습 자원으로서 학교 내에서 어떤 자원을 생각할 필요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원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자원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뭔가 잘 활용만 하면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네. 그 어드벤처라는 단어가 팍 와닿긴 해요, 지금요. 어드벤처. 네. 그럼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불확실성 얘기할 때는 뭐지? 라는 생각인데 어드벤처 하니까 느낌이 좀 오긴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그렇구나. 이런 표현 어떨까요? 안 계시면 오라이 그거 혹시 아시나요? 이런 거? 몰라요. 뭔 소리예요, 이거? 예전에 추억 같이 공유 안 하셨나요? 버스 타면은 항상 안예원. 네. 우리 그 여성 승무원이 그 시대군요. 네. 연색하고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운전하시던 분만큼 버스 안내를 하시던 여성 승무원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직업 자체가 어느 순간 확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직업이 사라졌을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이 딱 들어왔어요. 뭘까요? 자동문. 그렇죠, 자동문. 그 자동문 하나가 하나의 직업을 딱 덜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이 혹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을 없애버릴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어떤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자동문이 등장하면서 그 자동문을 만드는 회사가 생긴 거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토큰 박스는 없어졌지만 토큰 그 버스를 결제하는 결제 시스템 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우리 미래 사회에서 뭐 어떤 산업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꼭 그 위협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온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그러니까 도전이죠. 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결과만을 네.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형 우리가 학교를 지금 그 시스템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지고 보면 굉장히 학생들에게 준수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규칙과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보는 거는 그런 준수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창의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의성에 적합한 학교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바뀌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불확실한 사회, 개방된 사회, 복잡한 사회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어떤 역량을 좀 우리 학교 교육에서 키워내야 할까요? 교육 분야에서 사실 이제 미래 사회에 네.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라는 연구는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근데 뭐 학자나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네 가지 그 사시, 흔히 말하는 사시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하면 OECD에서 OECD 교육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미래사회, 거기서 상정하고 있는 미래사회는 2030년이고요. 2030년의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 건가, 그리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탐색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년 뒤 모습을 지금 그리면서. 네, 그래서 지금
그리면서 지금 당장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실 그 전신이라고 하는 대세코 사업에서는 핵심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더 이상 핵심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변혁적 역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혁적 역량은 트랜스포머티브라는 역량인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만들어 가야 되고 새로운 거를 창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혁적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변혁적 역량 세 가지로는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그리고 책임감 갖기,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변혁적 역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근데 선생님들은 역량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할지 그 정의를 내리신 걸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받아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배운 경험이 것도 없어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쉽게 풀어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변혁적 역량을 결국 요구하는 것은 결국 행복이에요. 행복? 개인의 어떤 결론은 행복과 행복? 네, 그리고 사회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 역량을 길러내자는 건데 그것을 이제 기존의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그 교육을 이제 그것과 접목시켜서 활용해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자. 결국은 행복이란 말이니까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불편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사실 맨 처음 할 때 무슨 뭐 변혁적 역량 막 이러니까 너무 학생들을 좀 도구화시키는 거 아니야라는 살짝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거네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면 행복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수긍이 됩니다. 네. 이제 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제가 덧붙이자면 예, 예. 50대 2030에서는 사실 이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웰빙이라는 말을 쓰곤 하거든요. 웰빙까지. 개인적 사회적 웰빙, 그러니까 개인만의 웰빙, 행복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인 웰빙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냐. 사실 우리 기억을 잘하나요? 망각을 잘하나요? 망각을 잘하죠. 망각을 잘하죠. 네.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망각을 허용하지 않아요. 기억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이게 바로 기계적으로 학생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학교 시스템은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근데 역량은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는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행복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계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기계에게 맡기는 것이고요. 이제 사람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열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우리가 가면 훨씬 더 밝게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말씀이 확 와닿는다, 진짜. 그러네. 그 정준환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된 게 사실은 미래 역량 중에 비판적 사고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처럼 네. 주어지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일종의 학습의 주인이 돼서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이 네네. 바로 비판적 사고라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비판적 사고, 우리 최태성 선생님 잘 아시죠? 원래 역사학자들은 사실을 아주 분석적으로 보고 그럼요. 비판적으로 보고 그게 제 업입니다. 그렇죠. 대안을 또 그 안에서 찾는 특히 게 요즘 역사학자들인데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서 늘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말이야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가 우리가 좀 많이 약하다. 우리 교육 지금 방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근데 실제 우리만 그런 건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우리를 도드라지게 보여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자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판적 사고나 이런 것들 모자라는 어떤 근거 이런 건 혹시 있어요, 선생님? 경험적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올해 이제 9년차 아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1학년부터 뭐 5학년까지 저를 만나기 전까지 사실 이제 교과서의 어떤 정답을 찾는 그런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과정중심 평가라는 것들이 대두되었지만 결과중심 평가에 익숙한 그 저희 교사들이 배운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가 만났을 때 제일 처음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관찰 능력이에요. 저는 지금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것을 이제 관찰 능력의 부족과 연결지어서 왜 이것이 이제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사실 관찰한다는 그 용어 자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요. 그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관찰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관찰이 기록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행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사실 그 관찰을 통해 얻어내는 어떤 사실 정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으로부터 비판적 사고는 시작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아이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주입식 교육의 어떤 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을 내가 학습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냥 그 개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개념이 사회적 현상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 본다. 그런 생각해 본다. 능력들이 부족하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조금 그 비판적 사고력을 장려하기보다는 좀 억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다르게 본다든지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이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장려하거나 하기보다는 좀 억제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관종이라는 단어라든지 다르다는 틀리다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다른 생각을 다름으로 좀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그런 그 존중하기보다는 약간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이고 뭐 시비를 거는 거고 또 뭐 꼬투리를 잡는 거고 뭐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 그래도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 비판적 사고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판적 사고는 부정적인 인식이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주장을 펼 때 그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또 남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근거가 타당한지 아닌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태도를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삐딱한 자세, 뭐 삐딱한 관점 이게 비판적 사고라고 보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우리 인간의 생애를 봤을 때 가장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발달하는 시기가 언제죠? 다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청소년기. 아이가 딱 태어날 때부터 유아기. 유아기입니다. 그런가? 네, 그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언어를 습득하고 일어서서 걷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를 하죠. 근데 학교에만 오면 그 속도가 확 줄어들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를 어느 틀에 우리의 사고를 얽매이기 때문에 특히 동의하기 힘든 틀에 얽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좌절당하는 겁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획일화된 틀에 의해서 좌절당하고 또 좌절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 나의 사고를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지식들과 비춰보고 내가 맞는지 그런지 내가 오답은 내지 않는지 늘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뭔가를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네. 결국 아이들이 학교 와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학교에 제한된 틀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라는 지적인데 그러면 이 교육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흐름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가정 중심 평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 참여형 수업은 지금 토론 중심 수업이라든지 뭐 그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학생의 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통칭해서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수업 방법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냥 지식 습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좀 체화하고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역량 함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평가가 바뀌어야지 사실 수업도 바뀔 수 있는 건데 이
평가가 성적 산출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학습의 과정으로서의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과정중심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미래 역량 이제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가 학생 참여형 수업, 그다음에 과정 중심 평가인데 이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문제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것을 또 자기네 방식대로 표현하고 그 결과를 만들고 그러니까 지식의 소비가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경험들을 프로젝트 학습 환경이 그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기존의 수업에서는 지식의 소비만 필요했었는데 사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건 지식의 생산이거든요. 아니 지금 손치 씨 저를 가르치시면서 그렇습니다. 기존의 수업은 지식의 소비 이게 굉장히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칠판 수업으로만 인생을 살아왔던 제가 이 양쪽에 이 선생님들을 뵈니까 엄청난 벽이 지금 느껴지면서 제가 지금 그 미래 역량 수업에 자꾸 얘기하면 우리 최채성 선생님이 이제 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앉힌 빨리 이유를 좀 알겠네.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의 모습들이 어떠할지 그 예시가 뭐냐 이런 질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방주영 선생님 수업을 한번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저희가 들어가 봤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